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술입니다. 오늘은 2010년을 지나서 이제 2011년부터의 다단계 업계의 역사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2011년은 이제 2010년까지는 그 방문 판매 업체와 다단계 판매 업체의 어떤 서로의 견해가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어떤 그런 뭐 약간 트러블 정도의 부분이 있었는데 2011년이 오면서 그러한 부분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좀 진행이 되는 한 해가 또 2011년입니다. 특히 2011년은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좀 있는 한 해가 2011년인데요. 그러면 바로 서론부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탄, 다단계 업계에서 24탄은 테마는 규제만 덕지덕지 풀리지 않는 방판법이라는 이러한 주제입니다. 2011년은 방문 판매법 개정 소식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 판매법 개정 소식으로 이제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당시 이른바 무늬만 방판인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후원 방문 판매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됐다. 지금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방문 판매, 후원 방판, 후원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후원 방판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이 2011년입니다. 이와 동시에 방문 판매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되는 등 새로운 규제 조항들이 대거 삽입되면서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됐다. 예, 항상 모든 것들이 처음 시작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자, 후원 방판 신설, 방판 업체 반발. 2011년 3월 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단계와 방문 판매의 중간 단계에 있는 업체에 대해 후원 방문 판매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고 법사위에 회부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무늬만 방판이라는 말로 방문 판매 업체 등록돼 있으면 다단계 영업했던 회사가 많았고요. 또 그런 회사들은 신방판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계속적인 어떤 문제들이 불거졌었죠. 근데 2011년에 이러한 부분을 법사위에 회부하면서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방문 판매법 개정안은 기존 다단계와 방문 판매의 규제 공백을 없애고 유통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신방문 판매의 규제 수위를 높이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방문 판매 업체이더라도 판매층이 3단계를 넘어서면 판매 성과, 지급 범위와 상관없이 후원 방판으로 인식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예, 판매원이 3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후원 방판으로 방문 판매가 아니라 후원 방판으로 이제 인식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지금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시고요. 물론 법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된 부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 YMCA는 방문 판매 개정안에 대해 후원 방문 판매의 공제조합을 신설해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이번 법 개정안은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예, 이제는 다단계 업계 측이 아니라 다른 쪽에 이런 의견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로 인해 방문 판매 대리점들도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전산 설비를 갖춰야 하는 등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 등 규제 강도가 오히려 다단계 업체보다 강해졌다. 약간 이 다단계 업체들은 조금 반겼겠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 때문에 업계 내에서는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화장품, 학습지, 건강식품 등 2만여 개 기업 및 대리점, 판매원 50여만 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어쨌거나 지금은 그렇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 방판 업체들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160만 원을 초과하는 제품의 판매도 금지됐다. 청약 철회 기간은 14일에서 3일에 늘어났다. 예, 이 3개월 이 반품 기간이 이 다단계 업체에 준해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이제는 후원 방문 판매 업체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죠. 기존 다단계에 없는 규제도 신설됐다. 전체 매출, 전월 구매량의 50% 이상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한다는 이른바 옴니트리션 기준이 적용되는 것. 또 판매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수당 지급액이 제품 매출의 38% 이내로 제한됐다. 성과가 높은 판매원에게 추가 인센티브 등의 지급이 어려워지는 등 일부 화장품 업체들은 판매 방식까지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옴니트리션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옴니트리션이라는 부분이 그 최종 소비자의 판매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건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미국 같은 경우도요, 미국에서 피라미드와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구분하는 부분에서 이런 옴니트리션 기준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즉, 최종 소비자의 어떤 매출이 50% 이상이냐 아니냐, 그 이하면은, 미국에서는 그거를 피라미드로 보는 그런 어떤 기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지금 후원 방판에는 좀 적용되어 있는데 다단계 판매에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이 우리 업계에서 어떤 관행이 만들어진 부분들이 너무나 소비자의 구매에 의한 매출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하나의 유통의 방식이면서 하나의 판매입니다. 근데 판매를 좀 등한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 이러한 좀 부분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도 이런 최소한의 최종 소비자에 대한 매출이 좀 기준이 좀 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쨌든 그렇고요. 지금 후원 방문 판매는 매출의 38% 내에서 그런 후원 수당을 각종 수당들을 지급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35% 내에서 제한을 두고 있죠. 후원 수당 총액 제한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후원 방판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법이 지금 입법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업계 한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방판 업체들은 방판으로 신고하고 사실상 후원 방판과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대형 방판 업체의 경우 후원 방판으로 등록하고 영세 방판 업체는 기존의 방판 상태로 유지되며 사실상 방치의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또 단속도 할 수 있는 거죠. 서울 YMCA 측 역시 성명서를 통해 후원 방문 판매의 공제조합을 신설해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이번 법 개정안은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졸속 입법이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YMCA 측은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소 주제를 보면은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도약 발판. 2011년 신묘년 연초에는 다단계 판매 업체들이 힘찬 도약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독특한 아이템 출시, TV 광고, 홍보 모델 기용 등으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가 하면 해외 시장 진출 사업 다각화에도 힘쓰면서 기업들의 행보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이러한 이 직접 판매 업계는요, 항상 그 사회의 어떤 이슈 또 트렌드들과 이렇게 연동돼서 유기적으로 사업이 발전합니다. 정말 1995년도에 이 법 안에 들어온 이후에 계속적인 어떠한 발전을 하면서 형태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 아메이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릴라이트는 2011년 새 TV 광고, 77년의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농부품의 눈길을 끌었다. 이 부분이 뭐 기업들이 당연히 광고하는 거 뭐 별거 아니지만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 직접 판매 업계에서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 그런 분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새로운 어떠한 방법이
된 거고요. 물론 제품에 대한 광고는 하지 않죠. 하지만 제품의 기업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어떤 브랜드 광고, 이런 시대가 또 열린 것도 2011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뉴트릴라이트는 2011년 새 광고에서 원료 식물을 어떻게 재배하고 수확하는지, 영양 밸런스를 위해 얼마나 다양한 식물 영양소를 연구하고 있는지 등 77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고르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어제 이런 광고를 한 자체가 당시에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한국 허벌라이프는 인천공항에 국민건강 캠페인 광고를 게시했다. 당시 광고는 2011년부터 2011년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끈 FC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가 메인 모델로 등장하며 화제가 됐다. 예, 이러한 이제 광고 모델까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지금 주네스가 얘기 나오네요. 한편 주네스 글로벌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옥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영업에 들어갔다. 예, 주네스가 지금 2020년인데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한 10년 조금 안 되게 10년 정도 좀 되고 있는데요. 주네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부과 의사이자 미용 성형외과 전문의인 닥터 뉴먼이 개발한 화장품 루미네스와 동결 압축 방식으로 수출한 농축 과즙 음료 리저브를 주력 상품으로 영업 본격적인 시장 확보에 나서게 발표했다. 2011년도에 주네스 회사도 들어오게 됐고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2011년 3월 한국 지사를 오픈하며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했네요. 주네스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죠.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자, 또 이어서 KT 다단계에서 80% 시장 점유. 이 통신 업체들도 다단계를 통한 유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2011년 당시 이동통신 시장의 만년 2위 KT가 ACN 코리아와 업무를 제휴하면서 다단계 시장에서는 선두 굳히기에 들어갔다. 예. ACN 코리아가 약간 이슈됐던 게 KT와 업무 제휴를 하면서 이제 그 휴대폰 그런 사업에 뛰어들게 된 거죠, 국내에서. 근데 재밌는 게 ACN은 항상 외치는 거는 뭐 에너지 기업이라는 그런 에너지 상품 하면서도 아직까지 국내에서 뭐 전기를 상품으로 해서 하고 있지 않죠. 그 비전이 10년이 넘게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데 거의 뭐 통신회사에 지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미국의 ACN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KT는 통신 다단계의 원조격인 NRC, NR 커뮤니케이션, 당시 나라콤을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불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통신 다단계 시장을 개척한 바 있다. 이 부분, 예, 선불 요금제로 통신 다단계 원조격이 NRC고요. KT. KT의 이 같은 독주에 대해 당시 업계 한 전문가는 시장 점유율을 본다면 KT가 약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며 KT의 경우 다단계 업체를 전담하는 팀을 운영할 정도로 적극적인 반면 SKT는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다단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몇 번의 사고를 겪으면서 부정적으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그 이후에 2011년인데요. 그 이후에 당장 아니지만 2014년도에 단통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후에 이제 LG U+가 또 이 다단계 유통에 또 뛰어들죠.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가 IFCI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급성장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봄코리아로 이름 바뀌었지만, 그리고 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2015년도에 휴앤컴퍼니라는 회사와 또 이런 SK텔레콤이 공식 공식 그 계약을 하면서 또 한 번의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2015년, 2010년까지 통신 어떤 아이템이 엄청난 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항상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통신은 이슈를 내고 나서 또 약간의 흐지부지 되면서 그냥 일반적인 아이템을 전락을 하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도 단통법이 이제 곧 이제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은 단통법 지난 이후에 통신 다단계가 한때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만 해도 2011년만 해도 KT가 이 다단계 업계에서 거의 맹주였죠. 그러면서 같이 합계 뜨게 된 회사가 뭐 초창기에는 이제 NRC였지만 이제 ACN이 이런 KT의 힘을 업고선 네트워크 업계에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게 된 시기가 2011년입니다. 그는 또 35%로 수당 상한선이 묶여있는 다단계보다는 통신을 주 종목으로 하는 방문 판매 업체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아메이나 하이리빙 등의 정통 기업에서 통신을 배운 판매원들이 회사를 차리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예, 이런 내용이고요. 또 2011년에는 함량 미달 외국계 기업 주의보. 일단 외국계 기업이라 그러면 아주 자본력을 가지고 뭐 엄청난 어떤 이슈를 가지면서 들어오는데, 이제는 외국계에서도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계 기업들이 다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외국계 다단계 기업의 한국행 붐이 일면서 함량 미달 외국계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했다. 이들은 2011년 당시 국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에는 인색한 채 터무니없는 가격 정책을 시행하거나 제품을 묶어 판매하는 피라미드형 사업 방식으로 판매원들을 유인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때 이제 패키지라는 게 많이 나오게 되죠. 패키지. 이 팩 사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은 뭐 거의 모든 회사들이 이런 패키지 상품들이 좀 거의 또 대세를 또 갖고 있어요. 지금은. 이때부터 이런 패키지라는 개념이 좀 나오게 됐는데요. 2008년부터 시작된 이들 기업의 한국행 러시는 시장 확대를 위한 선택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국내의 방문 판매법 덕에 자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2배 가까운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자국에서 매출의 70%를 판매원 수당으로 지급하는 회사라면 한국에서는 최대 35%밖에 지급할 수 없도록 방문 판매법이 틀어막고 있어 나머지 35%는 고스란히 수중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이 부분이 굉장히 외국계 기업 입장에서 매력적인 부분이었던 거죠. 물론 또 뒤로 그 리더들과 최고 리더들과 이면 계약을 하면서까지 이 많은 네트워크 기업들이 또 한국에 많이 진출을 하는 시기가 2008년 이후부터 계속 붐이 일었고요. 2011년 당시에는 모나비와 ACN이라는 초대형 기업이 들어온 이후 3H 라이프, 내추럴리 플러스, 이건 일본 기업이죠. 그리고 카야니, 또 레인 등의 기업이 뒤를 이어 한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중국과 미국의 또 다른 기업들도 한국 시장을 진출을 예고하고 있었다. 카야니는 미국 회사고요. 그 레인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이 모든 회사를 초창기 들어올 때 같이 했었던 그런 이제 지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기업 중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자금력과 영업막을 구체적으로 갖추고 본국 또는 해외 지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예는 전무하다는 게 최근의 풍문이었다. 그 외에는 본세의 열악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고육체계 차원으로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요, 실제 그 자국에서 네트워크하기 시작함에 있어서 한국을 1번 국가로 시작하면서 많이 나오게 됐죠. 왜? 한국이 그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걸 이제 한국에 있는 사업자들은 한국이 1번이네, 2번이네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한국이 그만큼 매력적인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외국계 기업 입장에 봤을 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예 한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해외에서 창업하는 기업도 생겨나는 실정이었다. 한국에서만 판매 활동을 하면서도 본사는 미국에다 두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던 것이다. 뭐 최근에 지금 있는 기업들 중에도 몇 개 있죠. 특히나 뭐 그 시크릿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아실리라는 회사도 실제 본사는 다 뭐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시작을 먼저 하면서 이러한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외국계 기업으로 판매원이 몰리는 것은 국내 기업의 경우 경영자가 임의로 레그를 조정하는 등의 횡포가 잦은 데다 기업의 유지기간이
1년에 불과하지만 외국계 기업은 그래도 글로벌 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거기에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업에서 밀려난 이른바 퇴역 CEO들이 외국으로 건너가 호구 지책 차원에서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감수하면서 외국계 기업을 끌어오는 것도 당시 외국계 기업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이유로 거론됐다. 맞습니다. 이때 또 유행하던 부분들이 좀 속된 말로 좀 최고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그만두고 미국에서 좋은 회사 잡아온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까지 갖고 와서 뭔가 해보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도 그런 좀 착각에 벗어나지 못한 리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외국에서 뭔가 하나 갖고 들어오면 잘 될 것 같이 자기가 뭔가 나서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2011년에 대한 얘기였는데 다시 다음 또 계속 이어서 2011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절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수리였습니다.